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실제로 무당과 소름 끼치는 대화를 나눴다. 난 여행을 좋아한다. 물론 직업은 있기에 자주 여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리저리 잘 돌아다닌다.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귀신 즉 영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뭘 하는지, 그들이 알고 있는 영에 관한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다녔다.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무당들 중 대부분은 야매다. 물론 아닌 무당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접실의 한 무당은 내가 올 것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 등장하실 무당분은 내가 어느 동네 어귀산 밑에 있는 유명한 무당집에서 계셨다. 뭘 그렇게 많이 끌고 들어와. 내가 들은 첫말이 그거였다. 난 영을 보는 재주가 없다. 그렇다고 듣지도 못한다. 귀신을 본 적은 있어도 기감이 남들보다 튀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끌고 들어오다니 난 수호령을 말하는 건가 보다 하고 머리를 긁으며 물어봤다. 엑스보살님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여러 무속인 분들의 소중한 지식을 얻고자 여행을 다니고 있답니다. 죄송하지만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이로구만. 역마살은 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돌아다녀? 말씀드렸다시피 난 주역을 볼 줄 안다. 사주팔자 비슷한 건데 이건 점이 아니라 학술이자 학문이다. 여하튼 한 사람의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종이 반장 분량으로 깽빼기 써 내려가고 게다가 이름은 물론 난시와 생년월일이 필요하다. 근데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맞히는 거 아닌가? 난 역마살이 없다. 신금이고 편제가 있을 망정 역마살을 끼지 않았다. 전까지는 이런 무속인 분을 뵌 적이 없었다. 어떻게 제가 역마살이 없는 걸. 내 어깨에 올라가 계시는 이 증조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놈아. 증조부님이라. 수호령이라고 하는 그게 나에게도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증조부님이라는 사실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안에 들어와 앉아 얼른. 아무래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앉아서 얘기하려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려던 차의 말을 급히 끊고 무당분이 소리를 지르셨다. 난 조용히 들어가 무당분과 마주보며 앉았다. 아비고 아들놈이고 양기가 가득한 것들이 음기를 쪼지니 이상한지고 오늘은 길한 날이여.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더니 내 놈이었구나. 정말 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포스가 강해서 입을 열려야 열 수가 없었다. 게다가 저렇게 다 알고 있는데 뭔 말을 하겠나. 난 할 말이 없어서 꼭 입 닥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날 만나서 얘기 좀 듣자고 왔다고. 예, 지금까지 여러 무속인 분들을 배웠지만 이렇게 강한 기가 느껴지시는 분은 처음 배웠습니다. 혹시 이름 있는 고명한 신을 거두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대개의 무당은 이름 없는 신을 접한다. 간혹 대자신 혹은 대신이라 불리는 강한 신을 받는 자들도 있다. 근데 그 대신이란 것이 너무 강한 기를 지녀서 그 대신을 받는 무당은 태어나면서 정해진다고 한다. 들은 얘기일 뿐이다. 혹시나 해서 나도 물어봤다. 요 뒷산 다스리는 터줏대감이시다. 다른 연놈들은 지동대신이라고 부르더만. 지동대신? 흔히 식김굿을 할 때 말하는 그 천동, 지동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땅을 다스리는 신, 지동대신. 식김굿이라 함은 무당이 신내림을 받기를 거부할 때 하는 굿이다. 대개 잡기를 올려보내기 위해 하는데 신내림 또한 마찬가지다. 그 식김굿의 절차 중 고풀이란 것이 있는데 무당이 천동 대신, 지동 대신이라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은 터줏대감이야. 그리 강한 음기를 지니지 아니하신 분이시라. 나도 속 편히 살고 있어. 간혹 찾아오는 푼수떼기년들 팔 잡아줄 때도 도움을 많이 주시지. 혹시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에휴 내놈 아니면 누구한테나 말하나 이 더러운 팔자. 드디어 보살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보살님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도깨비와 자주 어울려 놀았다고 하셨다. 집안에 자잘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잠을 자다가 항상 꿈을 꾸면 깬다고 한다. 귀신을 만났기 때문이라는데 귀신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닌 것이 몸과 크고 널쩍하다는 느낌만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8살이 되던 해에 영험한 무당을 찾아갔다. 그런데 무당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맨발로 뛰쳐나와 아이고 터줏대감님이 오셨어. 삼신할머니여 삼신할머니여 라고 계속 외쳐대며 보살님께 절을 연신 계속해서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한참 그런 후에 이 아이는 터줏대감님을 담을 그릇이요. 앞으로 대신을 받게 될 터이니 잡신이 어려서부터 들끓을 것이고 도깨비가 항상 농간질을 부리려 할 테니 그 부적 하나 써주리다. 그리고 이 아이가 17살을 넘으면 반드시 신내림을 받아 터줏대감을 모셔야 하니 기억하시오. 17살이요. 17살. 이 시기가 지나면 어쩔 수 없더라도 터줏대감님이 몸에 안착하실 터이니 17살이 되는 해에 꼭 반드시 꼭 굿을 받으시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다는 거다. 보살님의 부모님은 무당의 말을 믿고 보살님이 17살이 되던 해에 무당집에 보살님을 데리고 가려 했다. 그런데 보살님이 신내림을 받기 싫다고 하신 거다. 꽃다운 나이에 무슨 신내림이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기에 어쩔 수 없이 데려가려고 했지만 보살님은 버티셨다고 한다. 에고, 그때 내가 미쳐섰지. 운명은 운명대로 갈 것이었거늘 못하러 그리 똥꼬집을 부렸는지. 찌째. 이렇게 말하시며 다시 얘기를 하셨다. 결국 17살 생일이 지났고 갑자기 그날 이후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 지금 무당집이 있는 바로 이 동네 산이었다고 한다. 산사태 때문에 7명이 흙에 깔려 죽었다고 한다. 또 나물 뜯으러 갔던 처자 한 명이 멧돼지한테 치어 죽고 논밭에 이상하게 벌레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 갑작스레 정정하시던 98살 먹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하튼 그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몇 달 사이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니까 무당을 불러 굿을 하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당이 갑자기 마을에 들어서더니 얼굴을 온갖 인상을 다 쓰며 찌푸리더니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곳에 터줏대감이 계시는데 내가 뭔 굿을 해. 내가 접한 건 잡신이야. 저런 대신분들이 고약하게 변덕을 부리시면 방법이 없어. 신내림을 해서 그분을 받들어야지. 이러더니 휘칸이 가버렸다고 한다. 보살님은 그냥 모른 채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보살님의 부모님이 산에서 굴러떨어져서 돌아가시게 된 거다. 졸지에 부모님을 잃은 보살님은 결국 신내림을 받고 터줏대감이 계시는 산 밑에 음기가 가장 짙은 곳 옆에 무당집을 차리고 이렇게 근 35년간 무속인 생활을 해오셨다고 한다. 내 놈이 뭘 쫓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심해라. 내 놈이 전생에 착한 짓을 많이 해서 조상님들이 잘 지켜주는 줄만 알아. 원래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놈치고 멀쩡한 놈 없으니까. 갑자기 보살님께서 알 수 없는 말을 하셨다. 쫓다니. 난 그저 무속인 분들의 농후한 지식을 빌리기 위해 여행을 할 뿐이다. 그런데 쫓다니. 암화영이란 것에 대해 알려하는 것을 보고 그러시나 보다 했다. 그런데 일은 금말 저녁 내가 머물던 할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다. 그 집은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셔서 장작 패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는데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다. 뒷산은 흉산, 그 밑에 바로 수맥이 흐르고 꽤나 음기가 강한 흑산인데 그 산은 거의 보살님에 의해서 음기가 막아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본디 음기란 것이 또 다른 음기를 끌어들였다. 그러니 음기가 가득한 산이 저렇게 마을 어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나타나 심술을 부리지 않으니 나로서는 보살님의 영험함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썩 꺼지지 못할까. 뭐가 이리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인지 희미하게 들렸는데 시골인지라 주변은 고요하고 왠지 그 목소리만 유일하게 내 귀에 들려왔다. 보살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보살님이 계시는 무당집으로 갔다. 참고로 난 님들과 다르다. 애초에 영을 많이 접한 사람이고 영에 대해 공부를 해왔기에 근본적인 두려움은 없다. 다만 그들에 대해 대처를 못한다는 게 두렵다면 두려운 거다. 여하튼 무당집에 가자. 그 앞에 있는 작은 돌 위에 칼 2자루를 올려놓고 보살님은 언월도를 드신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서 계셨다. 칼과 언월도만을 들고 있는 굿은 내 생에 본 적이 없었다. 뭔가 싸한 기운이 돌길래 멍하니 말은 꺼내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쫓아댕기다가 큰일 치른다고. 난 보살님의 뒤에서 지켜봤기에 말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목소리가 왠지 낮에 들었던 편안했던 목소리와는 조금 달랐다. 저것이 빙의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대답을 얼른 했다. 전 멍청한 놈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다 갈 거면 조금이라도 더 알다 가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왠지 그때 잘만 하면 죽을 것 같았다. 왠지 저 칼 두 자루랑 언월도가 시퍼렇게 날이 발광하는 것을 본 것 같은 착각도 들었다. 내놈 아비 때부터 너무 업보를 많이 지어왔어.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음기가 더 붙어버렸지. 그게 내놈한테는 잘된 일이었다. 양기가 그득한 놈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되지. 벌써 횃불에 지글지글 찢어서 뒤질 팔자라. 그놈의 잡기신 놈들을 따라다니느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지. 그래서 내놈이 그렇게 역마살도 없이 싸돌아다녔어. 에잉 쯧쯧. 박복한 놈 같으니라고. 대략 이런 말이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보살님 말에 따르면 나는 양기가 음기를 짓누를 정도로 노명의 기운이 치우쳤었다고 한다. 이미 원래 같았으면 15살이 되기 이전에 불에 타 죽든 할 팔자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아버지가 영을 쫓아다니시는 분이셨기에 나 또한 영을 쫓아다녔고 덕분에 몸을 채운 양기가 음기에 의해 수그러들었다고 하셨다. 대략 난 그렇게 알아들었다. 그냥 나 또한 내 체질을 알기에 그분의 말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난 그때 침을 삼키면서 사람의 침을 삼키는 소리가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린 뒤에 바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덕분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말을 이을 수 있었다. 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밤중에 산 밑에 불빛이라고는 촛불 하나에 광이 반짝반짝 나는 언월도를 들고 계시는 빨간 옷의 무당이 이상한 목소리로 님에 대해 다 안다는 말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색다른 공포를 느끼실 수 있다. 너무 알아서 무섭다고나 할까? 정말 오금이 찌릿찌릿 저려왔다. 이 업을 떨쳐낼 방도는 있습니까? 없어. 내 놈이 지고 가야 된다. 내 놈 자식은 놈들에게나 물려주기 싫으면 무당 마누라나 하나 휘어잡고 살아. 외강살은 쉬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내림굿이든 씻김굿이든 무당 하나만 데리고 살아. 내 자식 놈들은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실 터이니 터줏대감의 말씀이실까 싶어서 나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정말 빙의가 되신 걸까 싶어서 난 조심스레 불러봤다. 보살님. 근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볼 엄두가 안 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오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안 들렸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상황은 가끔 있다. 영가를 쫓아다니고 무속인 분들을 쫓아다니다. 가끔 흉가 같은 데라도 가면 이런 기운이 흐른다. 정말 말 그대로 귀신이 나올 법한 분위기라는 건데 막상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쯤 되면 나도 오기가 생기는데 오늘따라 그런 게 없었다. 뭐랄까 내 앞에 터줏대감이라는 큰 신이 계시다 보니 안정이 됐다고나 할까. 이 몸이 내림을 받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변덕으로 죽어갔다. 지금까지 음기가 그득한 이 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길래 1년에 3번씩 넋을 기린다.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과거에 돌아가셨던 그분들의 기운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자 나는 왠지 으스타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자기 뜻도 아니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보살님. 오죽하면 수맥이 흐르는 곳에 무당집을 짓고 음기를 온몸으로 맡고 계셨다. 신의 힘은 인간의 몸으로 감당이 어렵다. 인간의 마음대로 하기도 힘든 것이 실력이다. 그렇기에 무당도 잘해봐야 맞추는 확률은 70%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 대신을 가지고 실력을 그렇게 쓰시려 하시니 왠지 그분의 어깨가 축 처져 보였었다. 여하튼 보살님은 들고 계시던 언월도를 내려놓으시면서 말했다. 내가 죽으면 이곳은 허물없이 쓰러져 버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내 놈도 풍수는 익히고 있으렸다. 아 예. 이 산은 음기가 너무 강해. 귀씨 터줏대감을 내가 받아들여 더 이상 일이 안 불거지지만 내가 죽고 나면 다시 산의 전기가 밑으로 뻗친다. 음기. 산의 길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대쪽 지형을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 즉 강의 물줄기가 구불구불한 이유가 그거다. 한쪽이 튀어나오면 다른 한쪽은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만 물이 잘 흐른다. 그렇듯이 산 또한 마찬가지다. 안 그래도 읍내에서 알아봤습니다. 분사무소에서 말하기를 내후년 이후로 저곳에 터널을 뚫는다더군요. 산이 마주보고 있노라. 저 반대산을 뚫으면 필시 사람이 죽어나갈 게야.
저 산이 돌산인지라 양기가 흐르지만 이곳은 터줏대감께서 한때 노하셨던 곳인지라 음기가 저곳과는 필시 비교가 되지 않을 터인데 내 놈이 뭔 재주로 그것을 막겠다고. 글쎄요. 보살님만큼은 아니라도 저도 부적은 좀 쓸 줄 압니다. 부적? 부적으로 음기를 막아보겠다고. 내 놈이 뭐길래 부적으로 음기를 막아? 제가 아는 무속인분께 받은 경면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있고요. 물론 그 무속인분께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 특별한 기름과 경면주사입니다. 제가 쓸 일이 있을지는 몰라서 집에 잘 모셔두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걸로는 안 될까요? 하하하. 내가 역시 보는 눈은 있구나. 역시 내 놈이 귀인이어서 귀인. 내 놈이 살면서 별별 해괴한 일을 다 겪고 범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다. 내 놈은 그래도 평범하게 살려고 하겠지. 눈깔이고 귓구멍이고 콧구멍이고 나발이고 내 놈은 평범하기가 그지없어. 네가 전생에 지은 선행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다 여기고 앞으로도 그리 살거라. 이게 보살님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보살님은 저 긴 대화 도중 한 번도 얼굴을 보이시지 않으셨다. 아마 평범한 얼굴은 아니었을 거라 상상해 가며 그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집으로 가서 택배로 얼른 부적을 쓸 도구를 그분께 보내드렸다. 아무래도 이 일은 그분께서 마무리 지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내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었고 기억되는 일 중 하나다. 말하지만 무당이란 것이 위험한 것임을 말한다. 그들은 귀신은 물론이요. 신을 받드는 자들이며 그들을 사칭하는 졸렬한 잔무리들 또한 보통 사람과는 다름을 말한다. 당신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 말할지라도 영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 맴돌며 당신에게 붙어 있다. 귀신이란 것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그것을 보고 느끼는 자들이 당신들과 멀리 있기에 그것 또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외감과 그들에 대한 애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두 번째 이야기, 썩은 시체들. 담배를 한 대 입에 물었다. 내가 처음 그를 본 것은, 정확히 말해 그들 중 하나를 본 것은 어릴 때였다. 지하철역이었다. 어릴 적 배웠던 가난한 사람 또는 불쌍한 사람으로 지칭되는 노숙자 중 하나를 본 것이다. 지하철역 의자에 앉지 않고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던 불쌍한 사람. 어린 마음에 과자를 사려고 아껴두었던 500원을 주머니에서 꺼내주려고 하자 옆에 같이 있던 어머니가 말렸다. 어린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이 항상 그렇듯 나는 그를 주시했다. 그는 계속 쪼그려 앉아 있었다. 영원히 그대로 굳은 듯이. 그런데 승강장에 한 사람이 빵을 꺼내서 먹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 노숙자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빵을 먹던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 노숙자는 곧 빵을 빼앗았고 개걸스럽게 그 빵을 먹기 시작했다. 빵을 빼앗긴 남자는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린 듯 그 노숙자를 향해 욕을 하며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때 노숙자가 갑자기 절규를 하며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뒤를 물어뜯었다. 나는 노숙자의 시뻘건 눈을 보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것들과의 두 번째 만남은 고등학교 때였다. 겨울방학 때 나와 내 친구들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적한 시골 마을 갔었고 그때를 이용해 일탈을 즐기고 있었다. 4명이서 소주 5병을 비워가며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지새웠다. 우리들 뒤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야생동물. 그것도 아주 위험한 야생 멧돼지 같은 맹수일지도 모른다는 한 친구의 말에 우리는 각자 나무 막대와 돌멩이를 손에 쥐고 그 소리의 원인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소리의 원인은 한 불황자였다. 마을 주민이라면 그렇게 더러운 옷을 여러 겹 껴입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텐트를 뒤져가며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텐트는 그 불황자가 다 어질러 놓아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얼어 죽을. 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얼어 죽을 그 말을 신호로 우리는 정말 그 불황자를 얼어 죽이기라도 하려는 듯 그를 때리고 옷을 벗겼다. 결국 그가 알몸이 되었을 때는 달빛 아래에 마른 몸이 드러났다. 아니 마른 몸이 아니라 말라비틀어졌다고 해야 맞을 그런 몸이었다. 마치 뼈만 남은 미라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기괴한 몸을 보고 주춤한 사이 그 불황자는 우리 중 하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물린 친구는 귀와 코 그리고 손가락 몇 개를 잃어야 했다. 그리고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병원에 입원 도중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간 나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오로지 일하고 잠드는 생활만을 반복했다. 심하면 새벽에 퇴근을 하는 일도 찾았는데 그때마다 골목 어귀에서 한 명씩 심심찮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을 보게 되었다.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고 나 또한 바쁘고 힘든 생활을 하느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목돈을 마련하여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하게 되었을 때 이사간 동네에서도 그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몇몇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는 돈이나 먹을 것도 받지 않고 그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느 날인가 새벽에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가서 밖을 보았을 때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들은 느리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사람은 그것이 눈앞까지 왔을 때에야 그것을 알아차렸다. 술에 취해서 뭐라고 고함을 치는 것 같았으나 그것들 중 하나에게 물어뜯기자 어느새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본 내 눈에는 그 술 취한 사람은 그것들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골목마다 서 있었고 술 취한 사람은 포위된 것이다. 그것들은 사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들이 밤에만 움직인다는 사실과 느리다는 사실에 착안하며 호신용 3단봉을 하나 구입했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몇 달이 더 지났을 무렵이었다. 길 곳곳에 그것들이 웅크리고 있었으며 그 수는 어느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물론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해며 낮이라도 이제는 위험하리라. 한두 놈 해치우는 쪽은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여러 놈이라면 위험해지는 것이었다. 내 직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김 과장의 책상 밑에 어떤 노숙자가 웅크리고 있기에 끌어내봤더니 김 과장 본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원래의 김 과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김 과장이 썩어 문드러졌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몰골을 하고 있었다. 박 대리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으며 몇몇 평사원들도 많은 수가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직장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비상사태라 해봤자 식료품점에서 생필품을 사재기에 놓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만 있는 것이다. 뉴스를 틀어보니 전국에 퍼진 그것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단순히 노숙자로만 알고 있었기에 공권력을 동원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밤에만 활동하니까 나는 베란다로 나가서 동네를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곤 거의 없으며 썩어 문드러진 시체들만이 웅크리고 있다가 밤이면 활동을 하곤 했다. 그들은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지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사람을 꺼내어 먹었다. 나는 밤에는 숨을 죽이고 모든 불을 끄고 있어서 그런 불행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비축해둔 식량도 다 떨어져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이제는 그것들은 낮에도 조금씩 움직인다. 사람들은 적어지고 그것들은 많아졌다. 이제는 낮에도 위험했다. 용기를 내보려고 했으나 대낮에도 들려온 비명소리를 듣고 포기해버렸다. 베란다로 나가서 보니 한낮인데도 사람이 물어뜯겨서 먹히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식량이 며칠분은 남아있었기에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생각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잠을 청했다. 얼마 후 눈을 떠보았을 때는 밤이었다. 나는 역시 숨을 죽이고 낮이 되기를 기다렸다. 낮에도 그것들은 움직일 수 있지만 밤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기다리던 도중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깨어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도 날이 밝아오지 않는 것이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해보니 오후 2시였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낮조차 오지 않았다. 사방은 어두웠으며 간혹 그것들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들은 이제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나는 식량이 떨어져서 밖으로 나갔고 그것들은 나를 쫓아왔다. 결국 나는 그것들에게 잡혀서 뜯어먹혔다. 뜯어먹힌 후 내 몸은 썩은 시체가 되었다. 여기저기가 심하게 뜯겨 부패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것들처럼 살아있었다. 그것들의 수가 늘어났던 것도 이것이 원인이었으리라. 이제는 그들이 무섭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동료였고 가족이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사냥해서 잡아먹고
간혹 저항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에도 용이했다. 그렇게 불안에서 벗어나 그것들과 함께 여러 날을 보냈을 무렵 그것들은 시뻘건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했다. 나도 예전부터 점점 깨닫고 있었던 것이니까. 식량이 부족했다.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없었고 모두 썩은 시체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썩은 시체들은 이제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나 또한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뼈다귀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살점을 한 입이라도 더 뜯어먹으려 달려들었다.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뜯어먹고 있었다. 침을 흘리며 광기에 찬 눈을 하고 아침은 밝아오지 않았으며 썩은 시체들만이 밤을 지배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취준생. 나는 취준생이다. 서류 지원만 해도 벌써 몇천 번은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류에서 떨어지는 건 태반이고 겨우 면접까지도 가도 경쟁자들에게 밀려 떨어지기 일수다. 남들 웬만하면 갖고 있는 스펙쯤이야 나도 있다. 솔직히 그 스펙들로 어디 가서 굴리지 않을 자신도 있다. 그렇다고 학력이 나쁜 것도 아니다. 근데 나는 왜 떨어지는 거지? 나보다 못한 놈들도 수두룩하고 나보다 낮은 놈들도 다 직장에 다니는데 나는 왜? 오늘도 준혁이는 학교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다. 오기업 자소서 마감이 오늘까지였기에 준혁은 밥도 굶어가며 열심히 자소서 쓰는 데만 매진하고 있었다. 형, 오늘도 오셨네요. 누군가 준혁에게 말을 걸어왔다. 준혁이 뒤를 돌아보니 후배 성현이가 방긋 웃으며 준혁을 바라보고 있다. 에휴 성현아, 자소서 더럽게 안 써진다. 그나저나 너 저번에 A전자 면접 어떻게 됐어? 성현이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형 저 사실 A전자 붙었어요. 순간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붙었구나. 축하한다. 그때 면접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더니. 준혁은 애써 침착하며 성현에게 말했지만 이미 준혁의 속은 쓰라려 미칠 것만 같았다. 그나마 같이 취준생으로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공유하던 사이였는데 그런 후배 녀석이 먼저 취업을 했다니 준혁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현은 자신이 점심을 사겠다며 준혁의 팔을 잡았지만 준혁은 그런 성현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미안한데 나 지금 자소서 쓰기도 바빠. 알잖아 너도. 성현은 팔을 어쩔 줄 모르며 말했다. 알겠어요 형. 그럼 나중에 제가 밥 살 테니 그땐 꼭 같이 먹어요. 그리고 준혁은 끓는 속을 억누르며 자소서를 다 작성하고 늦은 시간에야 밥을 먹으러 나갔다. 이미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런 직장인들 속에서 취준생인 준혁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직장인들 무리를 걷는 준혁은 늘 저놈들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놈들인데 어떻게 취업이 된 거야. 이건 정말 불공평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다 급하게 뛰어가던 양복 차림의 남자와 어깨를 부딪혔다. 준혁의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 남자는 짜증나는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본 뒤 떠나려는 버스를 향해 다시 있는 힘껏 달려갔다. 하지만 이내 버스는 멀어졌고 그 남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아, 놓쳤잖아, 시발. 준혁은 그것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저기요 방금 뭐라 하셨어요? 그러자 남자는 준혁을 한번 쳐다본 뒤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뭐야? 아니 그쪽이 저한테 욕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욕을 했다고 그래. 방금 하셨잖아요 저한테. 준혁은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남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난 당신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한테 욕 안 했어요. 그러고선 남자는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려 했다. 그러자 준혁은 남자를 밀치고선 바닥에 잡아뜨렸다. 그리고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너가 나한테 시발이라고 욕했잖아. 당신 미쳤어. 마침 동기들과 그곳을 지나가던 성현이 준혁을 발견했다. 형 뭐하세요? 성현은 준혁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준혁은 성현을 노려봤다. 시발 왜 너도 내가 같지 않냐? 내가 우스워 보여. 아니 형 뭔 소리예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그깟 직장 하나 들어갔다고 유세들 떠는 거야 뭐야. 그때 남자가 준혁을 밀치며 도망갔다. 준혁은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서더니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이미 준혁의 눈은 뒤집혀 있었다. 그의 눈의 검은 동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식당에서 나온 준혁의 손엔 날카로운 식칼이 들려 있었다. 준혁은 남자의 뒤를 잇는 힘껏 뒤쫓았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가다 사람들 무리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준혁은 남자의 위로 올랐다 칼로 몸 이곳저곳을 몇 번이고 쑤셔댔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내 준혁은 피를 뒤집어 쓴 채 지나가는 직장인들에게 무엇인가 소리를 치며 칼을 휘둘렀다. 몇 분 뒤 경찰이 왔고 준혁은 그 자리에서 체포된 채 경찰서로 연행됐다. 그런 준혁을 바라보는 성현은 혼자 중얼거렸다. 미친놈, 성격이 저렇게 지랄 같으니 맨날 떨어지지. 네 번째 이야기, 귀신 택시. 어릴 적 있었던 일이다. 학원을 가르다 실수로 몇 정거장을 더 갔다. 난 그곳 지리를 빠삭하게 알았지만 그때 그곳은 알지 못했다. 낯선 느낌의 그곳은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물씬 느껴지는 곳이었다. 주변 건물들이나 지나가는 자동차나 심지어 그곳의 공기마저도 내게는 낯설게 느껴졌고 그것은 공포감에 다다르기까지 했다. 정말 왜 그런 곳인지는 몰랐다. 나는 버스에서 내린 후 학원을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저 반대편 차선으로 가서 택시를 타려고 택시 정거장에서 기다렸다. 앞 사람이 타고 내 차례가 됐는데 택시가 오질 않는다. 한참을 기다려도 택시는 오지 않아서 난 그냥 걸어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무렵 멀리서부터 모범 택시 한 대가 온다. 공포감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곳이었기에 나는 모범을 타고 학원을 가기로 했다. 어차피 내게는 카드가 있어서 겨우 버스로 두세 정거장 정도의 거리는 그렇게 부담이 가질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범 택시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모범 택시가 눈앞에 멈추고 조수석 창문이 내려간다. 운전석에는 아이라인을 굉장히 진하게 그린 할머니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 심지어 뒷좌석에는 웬 남성이 타고 있다. 합승인 건가? 곧바로 뒷좌석의 남자가 문을 열어준다. 귀신 택시야. 네. 아이라인이 진한 할머니가 귀신 택시라고 한 것을 분명 똑똑히 들었다. 판단을 할 여유조차 없이 난 택시를 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불안하고 무서웠다. 죄송합니다. 그냥 다음에 오는 거 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탑승을 거절했더니 할머니와 뒷좌석 남성을 나를 한번 노려보고는 다시 갈 길을 간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택시를 기다리는데 역시 택시는커녕 주위차도에 자동차 하나 지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오는 택시 한 대. 귀신 택시다. 그 음산한 모범 택시는 내 앞에 멈췄고 조수석의 창문이 내려왔다. 너 거기 닫았어. 할머니는 한마디를 던지고는 다시 가버렸다. 귀신 택시가 가고 난 후 곧바로 멀리서부터 하얀 택시가 한 대 온다. 나는 그 택시를 타고 바로 학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학원은 문을 닫았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는데 그 택시는 모범 택시가 아니라 시체를 관에 실어 나르는 연구차였다.